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를 거의 파탄까지 끌고 갔던 2019년 7월, 일본의 한국 백색 국가 제외 이 사실이 알려진 직후 우리 국방부는 2020부터 2024 국방중기 계획을 대폭 수정함으로써 대응했었습니다. 그 중 핵심은 경항모로 불리는 항공모함을 도입하는 것이었는데,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키기 전 발표됐던 국방중기 계획에는 단순히 다목적 대형 수송함으로 기재됐었으나 1년 만에 경항모로 변경시켰습니다. 왜냐면 경항모는 철저하게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수직이 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를 태우고 병력과 장비, 물자 수송 능력을 갖춘 3만 톤급 경항공모함을 도입해 일본에 겁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를 둘러싸고 국내에서도 엄청난 빈발이 있었죠. 그런데 혹시 저 국방중기 계획에 등장했다가 쥐도 새도 모르게 지워버린 무기가 하나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지만 성능은커녕 관련 논문조차 발표하지 못하도록 극비로 삼은 소위 악마의 무기가 잠시 신규 사업으로 등장했었는데요. 도대체 어떤 무기였을까요? 무모함도 이런 무모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혹시 천조국이라 불리는 미국이 얼마나 많은 핵실험을 진행했는지 아시나요? 미국은 수수께끼와 같은 핵무기의 위력을 측정하기 위해 1945년부터 1992년까지 무려 1000회가 넘는 핵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미국 군사인보 전문 매체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1945년부터 47년 동안 1032회의 크고 작은 핵실험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중 가장 인상적인 핵실험은 1962년 7월 9일의 실험입니다. 이날 미국은 태평양 존스턴 섬 남서부 400km 상공에서 토르라는 핵미사일을 쏘는 실험을 감행했는데요. 코드명 스타피쉬 프라임 스타피쉬 프라임 1.3메가톤의 수소폭탄을 상공 400km에서 폭발시켰는데, 이 폭발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를 관찰하던 관계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왜냐면 폭발 장소에서 1450km 떨어진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가로등과 경보기, 각종 전자기기들이 전부 박살났으니까요. 전화교환국 한 곳은 완전히 마비가 됐죠. 이 실험으로 미국은 중요한 정보를 얻었습니다. 핵폭탄이 터질 때 발생하는 강력한 펄스 음파 진동과 산소나 질소를 만나면 높은 에너지의 전자기기장이 생겨나 전자회로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이 덕분에 적의 지휘통신과 전자기기를 한 방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전자파 공격무기의 개념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 정부가 국방중기 계획에 포함시켰다가 삭제했던 무기가 바로 이 전자기 펄스탄입니다. 소위 EMP Electromagnetic Pulse단이라고도 불리는 바로 그 무기죠. 우리 국방부가 국방중기 계획에 이를 포함시켰던 것은 EMP탄이 터지면 영향권 내 모든 전자기기가 먹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반경 1km짜리 EMP탄을 서울 상공에서 터뜨리면 반경 1km 내 모든 TV나 자동차, 컴퓨터, 휴대폰 등등의 전자기기가 불구가 됩니다. 지하에 있다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가령 김정은미 자랑하는 지하 벙커라고 하더라도 환기통로나 인테나가 없을 수는 없어 이들을 타고 지하까지 전자파가 침도에 무력화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인간을 직접적으로 살상하지 않기 때문에 비살상용이지만 모든 전자기기를 불구로 만들기 때문에 소리 없는 악마의 폭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북한의 지하 벙커를 포함 군부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공공 연구를 시작했고, 위 국방중기 계획에서 잠시 언급함으로써 어느 정도까지 연구가 진행됐는지 힌트를 줬습니다. 지난 2012년 국방과학연구소 AD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기술 연구를 시작해 전자장비 기능을 마비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며, 현재 반경 100m 내를 마비시키는 소프트 킬 수준이지만 더 진전시키면 전자장비를 실제로 파괴하는 하드 킬 수준에 도달할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당시 ADD 소장이었던 박창규는 국회에서 EMP탄 개발 수준이 어느 정도냐? 는 한 국회의원의 질의에 군에서 전력화를 요구하면 전력화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된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었죠. 당시 우리 군은 EMP탄을 2014년까지 개발할 계획이고, 이 폭탄으로 불리는 고출력 마이크로 웨이브 HPM 탄도 개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현재 한국은 반경 1.5km급 EMP 무기를 개발해 실전 배치가 가능한 정도로 보고 있지만, 이러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기밀 중 극비기밀의 경우 몇몇 핵심 관계자를 제외하고는 알 방법이 없으니까요. ADD 역시 기밀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2017년 2월 14일 국회 보고자료를 통해 EMP와 레이저, 무기 등 26개 과제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54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는데 2018년 1월 반경 1km에 해당하는 EMP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당시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사업청은 ADD의 주도로 1km 유효거리를 가진 EMP 공격장치 시험 개발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9년 유효 반경 100m에 해당하는 EMP탄 시험 개발에 성공했으나 반경을 1km까지 넓힌 개발 성공을 공개한 것은 처음이었죠. 2018년 1월에 발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분명 한국은 지난 5년간 상전벽해 수준의 발전을 이뤄냈을 것이고 2019년 여름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시키면서 국방중기 계획을 수정 발표하며 개발을 공식화한 건데요. 개인적으로는 군이 전력화를 요구하면 즉각 실전 배치시킬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물론 EMP탄은 한국만 개발에 나선 것은 아닙니다. 국방에 관심이 있다면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가 개발 중인데 EMP탄은 핵과 비핵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핵, EMP의 nuclear, EMP는 말 그대로 핵폭탄의 폭발로부터 발생하는 자연 그대로의 전자기 필스를 사용하는 겁니다. 핵폭탄은 그 자체로 EMP탄이므로 폭발과 동시에 전자기 펄스가 방출되므로 이를 이용하는 것이죠. 핵, EMP의 경우는 정치적인 결단이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있을 수 있어 대부분의 국가가 비핵 EMP에는 nuclear EM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비핵 EMP는 운송체 내부에 전자기 펄스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내장시켜 투하시킵니다. 전자기 필스 유효 반경은 기술 수준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국가마다 발전 수준이 다르고 핵무기처럼 정치적인 결단도 필요 없고 가격 또한 핵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그런데 지금 러시아 푸틴이 이 EMP탄으로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미 CNN은 미국 첩보당국 내에서 러시아가 인공위성을 파괴시키는 핵 전자기파 EMP, 이하 핵 EMP, 무기 개발이 점점 더 구체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만약 이 핵 EMP가 사용되면 전 세계 휴대전화는 물론 인터넷 등등 상업위성에 의존하는 모든 기기가 마비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앞서 지난 14일 마이크 터너 미 하원 정보위원장은 심각한 국가 안보 위험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러시아의 핵 EMP 위험을 언급했는데 EU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 존 커비가 위협의 구체적인 성격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은 제한적이지만 러시아가 개발 조인대 위성 역량과 관련됐다고 확인할 수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죠.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러시아의 우주 핵무기 배치가 현실화되면 예측 불가한 방식으로 일상생활에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위성통신이 세계 경제와 안보 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사실상 지구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상업위성을 타겟으로 하는 이 무기가 상업위성보다 높은 궤도를 도는 GPS와 핵지휘 통제위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를 포함한 정보기관은 수년간 EMP를 비롯해 위성을 공격할 잠재력이 있는 다양한 무기를 개발 중인 러시아의 움직임을 추적해왔는데 러시아는 핵 EMP로 알려진 신무기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재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사용 중인 스페이스X의 위성 인터넷망인 스타링크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 핵 EMP로 스타링크를 공격하게 되면 같은 궤도 공간에 있는 러시아의 위성에도 똑같은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최후의 무기입니다. 이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그나마 러시아와 대화가 통하는 중국 그리고 인도와의 회동에서 우주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미국 위성뿐 아니라 중국과 인도의 위성도 똑같이 파괴될 것이라며 우려를 전했죠. 만약 러시아가 우주에 핵무기를 배치하면 전 세계 모든 핵무기 보유국들도 안보를 이유로 전부 우주에 핵을 띄울 겁니다. 이제껏 생각지도 못한 전혀 새로운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죠. 그런데 거짓말 같은 무기 EMP탄이 실전에서 사용된 적이 있다는 점을 아시나요? 2003년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은 이라크 방송국을 공격하기 위해 짧은 시간에 20억 와트 W 이상의 막대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키는 고출력 극초단파 하하의 파워 마이크로웨이브 탄을 썼습니다. 길이 2m, 직경 30cm의 비핵 EMP탄은 상공 10km부터 작동을 시작해 8km, 5km, 3km에서 각각 전자기파를 발사했는데 목표물이던 이라크 방송국과 반경 1km 내의 모든 전자기기가 완전히 마비됐었습니다. 이로써
EMP 공격이 실전에 사용된 첫 사례가 됐죠. 위에서 언급했듯 한국 역시 2018년 유효 반경 1km에 이르는 EMP탄을 개발했는데 항공기 투하형과 미사일, 탑재형 등이 개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에 장착시켜 북한의 지휘소, 미사일 기지, 비행장,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무기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랑하는 지하 벙커도 EMP탄에 노출되면 일순간에 바보가 될 수 있습니다. 전선이나 케이블, 통풍구 등 금속이 존재하는 모든 공간으로 침투가 가능한데 지하 수백 미터 아래 벙커라도 최소한 숨은 쉴 수 있는 통풍구가 있으니까요. EMP 개발 분야에 있어서 북한이 한국보다 앞선 것으로 알려졌지만 한국의 개발 상황이 위협이 되는가 봅니다. 2019년 한국이 EMP탄을 국방조기 계획에 포함시켰을 때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는 공화국 북반부 전 지역을 타격하기 위한 정밀유도탄, 전자기 필수탄, 다목적 대형 수송압 등의 개발 및 능력 확보를 목표로 한 국방중기 계획은 또 무엇이라고 설명하겠는가라며 날선 반응을 보였었죠. 그만큼 이들 무기가 북한의 입장에서 무서운 겁니다. 그 어느 어떤 나라보다 핵추진 잠수함에 열과 성을 쏟았던 중국이 최근 멘붕에 빠지며 혼란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름 아닌 지난달 중국의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부근에서 사고가 났다는 보도가 퍼지며 중국 해군력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드러냈기 때문인데요. 앞서 대만 언론들은 최근 포엑스라이브 포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중국 해군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미확인 소식이 전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언급된 중국 핵잠수함은 영구사명 상급 공격형 핵잠수함으로 여기에 탑승한 승무원 전원이 사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지며 놀라움을 자아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만 국방부 술리팡 대변인은 대만 해협 인근 모든 해공역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면서도 중국 핵잠수함 사고 내용이 확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자유15는 지난달 23일 미 공군의 핵탐지 정찰기 WC-135 콘스턴트 피닉스가 동남아 해역에서 북상해 사고 소문이 돌던 지역을 비행했다. 중국 핵잠수함의 침몰이 상당한 근거가 있음을 은연중 내비쳤습니다. 사실 중국도 핵잠수함은 보안사항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100%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동시다발적으로 중국 핵잠수함 사고 소식이 올라오고 있어 유언비어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요. 더군다나 이번에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이를 쉬쉬할 수밖에 없는 건 영구사명 상급 핵잠수함이 중국 해군이 보유한 최신형에다 미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되는 잠수함으로 알려져 있어 전력상 비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군 전문 매체 네이벌 테크놀로지는 상급을 중국의 2세대 핵추진 공격 잠수함으로 평가했는데 매체에 따르면 영구사명 상급 잠수함의 선체는 물방울 구조 설계를 채택했습니다. 영구사명 상급 길이는 107m, 너비 7.5m, 잠수시 배수량은 7,000두로 추정됐으며 최고 속도는 시속 30노트이며 승조원은 100명입니다. 무장의 경우 중국산 이글, 스트라이크 18, 초음속 대함 미사일, P-18 로켓, 어뢰, 창전 열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6개의 어뢰관을 장착하고 동시에 최소 20발 또는 36발의 어뢰를 탑재할 수 있으며 수직 발사. 반면에 미국 잠수함 전문가 서든에 따르면 중국 영구사명 잠수함의 겉모습은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잠수함과 다르지 않지만 잠수함 수는 6척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전투력 규모가 작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더해 중국은 영구사명 상급의 뒤를 이어 성능은 비슷하지만 추적 능력이 뛰어난 영구5형과 영구6형 수급 핵잠수함을 배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인민해군의 수중 전투 능력은 러시아 아쿨라급 핵잠수함과 대등한 수준이 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중국 핵잠수함 침몰과 관련해 초유의 관심사는 핵 유출 여부입니다. 최근 자유15는 대만 내 63개 환경방사선 관측소 중 이상 수치가 검출되지 않았다며 해역 방사선 배경도 정상 범위에 있어 루머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도했는데요. 그러나 왕충더 대만 국가에너지위원회 대변인은 핵잠수함이 침몰하면 핵 누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고 국방부 술리펑 대변인 역시 합동 정보를 통해 대만 해협 주변을 면밀하고 주의 깊게 파악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잠수함은 비밀 수중 무기로 놀라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지만
일단 사고가 나면 심각한 사상자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때도 잠수함 함대의 생존율이 해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역사상 유사한 비극적인 사건이 유독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잠수함 사고가 발생하면 선체가 심하게 침수되고 심지어는 배 전체가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중국 핵잠수함 침몰설이 대만 언론을 통해 퍼진 가운데 최근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 산터우 앞바다에 가까운 대만 남서쪽 해상에서 수색 및 구조 임무를 수행하는 다수의 예인선 항공 사진을 입수해 눈길을 끌었는데요. 잠수함 연구원이자 관찰자인 서트는 자신의 트위터에 대만 해협에서 인민해방군 해군의 공격 핵잠수함과 관련된 심각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수의 구조선이 모이는 장면을 공개해 신빙성을 더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최근 미국의 핵탐지 정찰기가 사고 소문이 났던 대변 해협과 중국 연안 주변에서 비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대응에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WC-135 계열은 핵탐지 전문 특수 정찰기로 동체 옆에 달린 계기 표본 수집 장비로 공기 중 원소 변화를 감지할 수 있어 핵 사고 판정에 활용됩니다. 이런 이유로 군사 전문가들은 미군이 WC-135를 통해 중국 핵잠수함 사고로 핵누출이 있었는지 조사에 나섰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사실 중국의 핵잠수함이 어떻게 하다가 사고가 났는지, 실제로 사고가 났다면 피해 규모가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 등 중요하게 따져야 할 게 많지만 국제 외교 안보 측면에서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인데요. 사고 장소가 왜 하필 대만 해협이었는지, 양안전쟁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하면 안보 이슈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중국과 대만 사이는 최근에도 긴장감이 높아진 상태라 우려의 목소리가 줄어들지 앞서 6월엔 미국의 이지스 구축함과 캐나다 호위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고의로 파괴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앞서 미 해군은 7함대 소속 이지스 구축함 정훈함과 캐나다 해군 호위함 HMCS 몬트리올이 국제법에 따라 공해, 항행과 상공 비행의 자유가 적용되는 해역에서 정기적인 대만 해협 항행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사실 미국 군함은 한 달에 한 번꼴로 대만 해협을 통과하지만 다른 동맹국 군함과 함께 대만 해협을 통과한 건 이례적이었는데요. 상황이 이러자 중국 인민해방군 시 대변인은 미국이 악의적으로 지역의 평화를 파괴해 대만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나 미국과 캐나다 군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할 때 중국군 군함 한 척이 미 구축함에 140m 이내로 근접했고 함수 앞으로 끼어드는 위협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미 구축함이 충돌을 피하기 위해 10노트로 속도를 낮추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었지만 우발적 군사적 충돌이 추가로 이어질지 엄청난 긴장감이 감돌았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중국의 최신형 핵잠수함이 대만 해협 인근에서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한 태국이 그야말로 경악했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앞서 태국이 중국산 잠수함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태국은 이번에 중국으로부터 크게 한 방을 먹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데요. 앞서 태국은 2015년 중국으로부터 유안급 잠수함 3척을 도입하기로 하고 1조 원이 넘는 구매 계약을 맺었습니다. 태국에선 S-26T라 불리는 이 잠수함은 중국에서도 2006년 취역한 최신 디젤 잠수함으로 슌급 잠수함의 후속 모델입니다. 그런데 사실 당시 대우조선해양도 태국 잠수함 사업에 뛰어들며 호평을 받고 수출할 뻔했지만 중국의 회유책으로 인해 막판의 결과가 확 뒤집히며 무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국이 중국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자마자 중국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태국이 한국을 놓친 걸 땅을 치고 후회했다고 하는데요. 이뿐 아니라 중국은 계약 조건들을 자신들 마음대로 바꾸는 건 물론 잠수함에 독일제 엔진이 아닌 중국산 짝퉁 엔진을 넣겠다고 하면서 태국이 제대로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사실 태국은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대신 엔진만은 독일 디젤 엔진을 장착하기로 계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잠수함에 들어가는 독일산 MTU 프리드리샤펜사 디젤 엔진에서 1989년 테난먼 광장의 민주화 항쟁 이후 MTU 디젤 엔진은 EU의 대중국 수출 금지 품목에 묶여 있었지만 사실은 이 조치가 전면적인 게 아니어서 테난먼 이후에도 계속 중국에 수출됐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몇 년 전만 해도 슌급 디젤 잠수함용으로 MTU사 디젤 엔진이 중국에 수출됐고 최소 26개의 MTU사 엔진이 중국 구축함에 장착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중 사태가 일면서
이제 독일과 EU의 대중국 규제를 둘러싼 분위기가 강경으로 바뀌자 MTU사 역시 중국에 대한 엔진 수출을 중단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태국이 주문한 위안급 잠수함이 건조되면서 완성이 임박한 시점에 이런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중국은 자국산 엔진을 대체 방안으로 제시했지만 이를 태국이 거부하면서 한때 계약 해지 가능성이 제기될 정도로 분위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가뜩이나 팬데믹으로 값비싼 대가를 치르며 잠수함 구매에 부정적이었던 당시 태국 여론마저 엔진 없는 잠수함을 산다는 것이냐며 들끓었었습니다. 하지만 별 다른 대안이 없자 태국은 결국 중국산 엔진을 탑재하는 걸 울며 겨자 먹기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자국 엔진을 태국 잠수함에 적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이를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태국의 강경한 입장을 간신히 무마시킨 겁니다. 실제로 최근 글로벌 타임스는 태국 해군 총사령관이 중국에 주문한 S-26T 위안급 잠수함에 독일제 MTU 디젤 엔진 대신 중국제 CHD-620 디젤 엔진 개량형 모델을 탑재하는 걸 승인했다고 밝혔는데요. 태국으로선 중국으로부터 저렴하게 잠수함을 도입해 해군 전력을 끌어올리려는 잔머리를 쓰다가 막다른 길로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싼 값에 중국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한 자신들의 결정을 받아들여 불만이 있어도 결함이 있어도 어찌됐든 일단 도입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중국의 경우 최신 기술을 접목한 위안급 잠수함이 수출까지 추진할 정도로 기술력을 자화자찬했지만 앞서 핵잠 사고 사건만 보더라도 더 이상 다른 나라의 잠수함을 팔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졸지에 엔진 없는 중국 잠수함을 가지게 된 태국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한반도와 대만, 이 두 지역은 미국과 중국이 현재 가장 큰 패권 갈등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물론 복잡한 역사와 정치적 실상을 간과하고 빅딜을 가정하는 것은 매우 단순화된 접근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을 통해 미중 간의 협상 전략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살펴볼 가치는 충분하게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미국과 중국은 천문학적인 비용과 미지의 위험을 피하고자 결국 이 두 핫스폿 문제, 즉 북한과 대만에 대한 공동 해결 방안을 찾기로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미중 간 비밀회담이 열리고 한반도 통일과 대만 문제에 대한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입니다. 미리 예상해보는 대략적인 거래 내용은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인정하고 통일 후에 한반도에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이 유지되는 것을 수용한다. 반대로 미국은 중국의 대만 통합을 수용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즉 하나의 중국을 인정한다는 조건입니다. 이 빅딜이 성사된 후 한반도는 남북한의 통일 과정을 진행한다. 한편 중국은 대만 통합을 시연하며 미중 양국과 국제사회는 이를 인정한다는 가상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는 많은 도전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유를 누려온 대만 국민과 사실상 왕조체제의 기득권을 유지해온 북한의 지도부의 반응, 국제사회의 인정, 문제 그리고 미중 간의 신뢰 문제 등이 그것입니다. 이 거래의 성공을 결정할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왕조체제의 붕괴 혹은 중국에 의한 강압적인 대만 내 자유주의의 붕괴가 될 경우를 의미할 것입니다. 우선 미중 간 빅딜이 실제화될 경우 대만과 한반도의 정치적 풍경은 물론 지구상의 지정학적 균형은 크게 변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당사자들로서 이러한 변화는 결코 단순하지 않은 문제가 될 것입니다. 현재 키신저 박사를 비롯해 주요 미국 엘리트들이 중국 지도부를 속속 만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러한 지정학적 빅딜의 존재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이는 예측이며 현실화되기까지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봅니다. 첫 번째, 대만 반도체의 붕괴. 먼저 중국이 대만을 강제 병합하는 가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때 그 결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대만의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이 가장 크게 두드러집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의 중심지로 주요 기업인 TSMC를 포함하여 여러 선도적인 반도체 기업들이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만을 통합하게 되면 이런 기업들은 막대한 위협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개입으로 인해 반도체 공장이 손상되거나 운영이 중단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대만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 공정 기술이 중국에 넘어가는 일은 단지 대만의 문제가 아닌 미국의 문제이자 전 세계 반도체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는 전자제품, 자동차, 인공지능 등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부품입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공급망에서 손상을 입으면 전 세계의 반도체 수요, 충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는 다양한 산업 분야의 제품 공급 및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협의 반대편에는 새로운 기회도 존재합니다. 대만의 반도체 산업이 위협을 받게 되면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다른 지역으로 이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이러한 기회를 잡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위치로 뛰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공장이 손상을 입게 될 경우 세계 반도체 시장의 중심이 한국으로 이통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해외 자본 투자 비중이 높은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러한 전환에 대해서 세계 국제 투자자들의 변화를 매끄럽게 수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어떤 측면에서는 충격적일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국제 정치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미래의 반도체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발전하게 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대만 통합 시나리오는 그 가능성 중 하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측은 우리가 이런 변화에 대비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의 무역 루트 대변역. 우리가 고려해야 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통합하면 이는 한반도의 주요 무역 루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대만 주변 해역인 남중국해와 통중국해를 통한 선박, 무역으로 대부분의 무역을 처리하고 있으며 이 루트는 아시아와 중통 유럽, 그리고 동남아시아와의 연결 고리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대만 통합 후에는 이러한 무역 경로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해상 영토가 확장되면서 무역 경로에 대한 중국의 통제력이 증가할 것이며 이로 인해 기존의 무역 루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한반도는 새로운 무역 루트를 개척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는데 이에는 북극 항로나 베링의 터널 등을 활용한 북방 무역 루트 개발이 포함됩니다. 이는 기존의 무역 경로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러시아, 유럽, 그리고 북미와의 무역을 강화하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통일 후에는 한반도가 북미의 자원, 특히 알래스카의 석유와 천연가스 등에 더욱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중통 및 유럽으로의 기존 항로가 중국의 해상 통제 아래에 놓이게 되면서 북미와의 무역 루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는 한반도의 국제정치적 위치를 미국과 더욱 밀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가 미국의 정치, 경제, 군사적 영향력 아래에 더욱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나리오는 한반도의 새로운 기회와 도전을 모두 제시합니다. 새로운 무역 루트의 개방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적 가능성을 제공하며 동시에 기존의 무역 파트너와의 관계를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또한 미국과의 더욱 밀접한 관계는 한반도의 국제적 위치를 강화할 수 있지만 동시에 이로 인한 향후 도전도 예상해야 합니다. 세 번째, 키신저 박사의 경고. 미중러 간의 국제정치는 한반도 통일 후에 새로운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필요성,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현재의 전략적 배경으로 미국은 현재 중국이 어느 정도는 필요해지고 있는 상황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러시아와 중국과의 관계에서 디커플링을 우선적으로 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헨리 키신저 박사는 최근 제3차 세계대전이 곧 5년에서 10년 사이에 벌어질 것이며 이국은 중국과 공존하는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 미국은 민주화된 중국 자본주의로 번영하는 중국을 마주하게 될 준비가 아직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하면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 중국의 자본으로 사실상 국가가 유지되다시피 하는 러시아는 중국과 경제적으로 디커플링되는 순간 러시아는 해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통일될 한반도와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한편 통일한 한반도는 국경을 접하게 될 극통 러시아 지역의 분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극통 연해주 지방으로 새로운 나라가 탄생하게 될 가능성이 농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과 미국이 밀약을 하게 된다면 그러한 가능성은 더욱 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일된 한국은 블라디보스토크가 있는 연해주 방면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게 될 것인데 이는 대만 유사 사태로 인해 남방 항로가 막힌 한반도에게 생명줄 같은 무역로가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무역 경로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베링해협 철도, 그리고 북극 항로를 통한 선박 항로를 포함할 것입니다. 이러한 개발은 한반도의 북방 정책과 무역 다변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런 시나리오는 한반도가 국제정치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입장을 굳건히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북방으로 무역 경로를 확장하고 더 넓은 지역과의 경제적 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는 그 자체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를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대만의 애매한 포지션과 북진 통일론. 현재 미국은 대만의 방어에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이것은 대만이 의무징병 제도를 2018년 이후로 사실상 폐지된 수준에 느슨하게 운영하고 있는 현실과 강력한 징병 병력 운용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는 상황에 대처하는 데 있어 복잡한 문제를 던집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대만에 대한 정책은 오랫동안 하나의 중국 정책 원칙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중국 대륙과 대만이 하나의 중국을 이룬다는 논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미국이 중국과 중요한 경제적 및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채택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는 이유이며 또 최근 미국 국무부 장관 토니 블링컨은 이를 명확히 표현하였습니다. 그는 미국은 하나의 중국 정책을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같은 최근까지의 미국의 입장은 대만을 보호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대만을 강제 통합하려 할 경우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미국은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이는 중국과의 전쟁을 불러올 수 있으며 이는 미국이 피하고자 하는 결과입니다. 그 대신 미국의 군사 통향이 다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바로 북진 통일입니다. 최근 중국의 지정학적 통향을 주목하는 전문가들 중 일부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한반도에서의 대용 전략으로서 북진 통일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통일 전략에서 벗어난 전략이며 이러한 시나리오는 미국이 대만 침공에 대응하는데 제한적인 선택지를 가지고 있을 때 한반도에 대한 새로운 통일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미충간 빅딜 가설을 바탕으로 한반도의 통일과 이후의 지정학적 변화는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재편과 함께 한반도의 국제적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이며 이는 한반도에 대한 더 큰 변화 가능성이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변화는 모두 빅딜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에 기반한 것입니다. 현실에서는 이 시나리오의 세부적인 요소들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한반도와 대만 그리고 미중 간의 복잡한 관계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저물고 인도의 시대가 왔습니다. 14억 2,500만 명. 인도의 인구가 중국을 사상 처음으로 추월해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위로 등극했습니다. 단순히 인구만 미친 듯이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인도인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주위의 10명의 인도인들 중 8명은 IT 천재들일 겁니다. 컴퓨터를 매우 잘 다루고 프로그램을 능수능란하게 만들죠. 인구가 워낙에 많다 보니 인도인 IT 천재들의 수 또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데요. 이렇게 많은 인도인 천재들이 인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힌두인들 사회에서 너무나도 강력하게 자리 잡은 카스트 계급 때문에 발목을 잡혀 수십 년 동안 성장하지 못하던 인도가 폭발적인 성장을 일궈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앨런 머스크도 인도의 모디 총리를 만났을 뿐만 아니라 바이든 미국 대통령조차 모디 총리를 그 어느 나라 정상보다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미국은 사실상 인도에 올인하기로 과감한 결단을 내렸는데요. 자, 그런데 인도 모디 총리가 갑자기 바이든의 뒤통수를 때리며 너무나 충격적인 폭탄 발표를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는 놀랍게도 바로 한국이 있어 한국인들조차 놀랐는데요.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문제 어떠신가요? 대한민국 미적분 킬러 문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수준입니다. 자, 그런데 인도 수능에서는 흔한 문제입니다. 인도 수능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IIT 인도 공과대와 출신들은 모두 제2 Joint Entrance Examination IIT의 입학시험 시험지를 처음 본 순간 시간이 멈춰버리고 머릿속은 텅 비어 그때까지 배웠던 공식이 모두 흐물흐물 녹아버리는 듯한 기억을 갖고 있을 것이다. 개발도상국에서 가장 성공한 대학 IIT 경쟁력의 원천을 하나만 꼽는다면 우수한 인재의 선발입니다. 가장 좋은 인재를 뽑기 위해 IIT는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공정하다는 시험을 치르고 있죠. IIT 입시 수학 문제를 본 서울대 수학과 김명환 교수는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IIT 인도공대의 입학시험인 제2 Joint Entrance Examination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대학 입시 문제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수학, 물리학, 화학 등 3과목에 걸쳐
각 40문제가 출제 시험 시간은 과목별로 2시간 되는데 절반만 맞히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이면 원하는 인기학과에 진학할 수 있고 전체 수석 합격자가 70점 정도입니다. 실수만 하지 않으면 만점도 맞을 수 있다는 우리나라 수능시험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모든 과목은 단답형 4문제를 빼곤 36문제가 사지선다형입니다. 하지만 사지선다형 객관식이라고 해서 한 번호로만 찍어도 전체 점수의 4분의 1은 얻겠지 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문제별로 오답에 대해서는 1터부터 2점의 감점 젠디엔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 없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답을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게다가 과목마다 과락클로이 있기 때문에 한 과목이라도 기준 점수에 미달하면 평균이 아무리 높아도 무합격 처리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세 과목을 전부 공부해야 합니다. 국내 한 언론사는 난이도 측정을 위해 서울대 수학부 김명환 교수, 물리학부 유재준 교수, 화학부 김희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화학부 김희준 교수 등 3명에게 과목별로 IIT 입시문제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세 교수의 공통적인 평가는 우리나라 고등학교 정규 교과 과정에서 안 가르치는 문제가 많이 출제돼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명환 교수는 수학 과목은 서울대 이공계 신입생들이 대학 수학 1년을 배워야 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했고 사지선다라서 25점을 기본 점수로 받는다 해도 40점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유재준 교수는 전체적인 문제의 난이도가 국가별로 선발된 과경제인才들이 치르는 국제올림피아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수학 과목의 경우 40문제 중 절반인 20문제는 수능 시험의 가장 어려운 문제들인 킬러 문항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나머지 20문제는 수능 수준이긴 하지만 수능에서도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 수준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도 공과대와 수학 입학시험은 총 40문제로 20문제는 수능 미적분 킬러 문항 수준이고 나머지 20문제는 서울대학교 수학과 1학년을 끝내야 겨우 풀 수 있는 수준입니다. 인도 공과대학은 왜 이렇게 문제를 어렵게 낼까요? 이에 대해 IIT 마드라스의 제2 담당 교수인 카말 카칼마칼 교수는 우수 인재들 뽑는 방법은 그것뿐이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인도인들이 IIT들 꿈꾸는 상황에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통한 선발 외엔 마땅한 대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2는 7개 캠퍼스의 담당관들이 모여 출제를 관리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으로 입시 문제를 낸다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수능에 당당하게 통과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양평화 켈룰리의 인도 출신이 CEO로 있는 기업들을 살펴보면 양평화 BBA 켈룰리나 러스팜 이오나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어도비, IBM, 마이크론 등이 있습니다. 켈룰루 지금은 물러났지만 지난해까지 인도인 대표가 있었던 노키아도 있습니다. 양평화 켈루브레 러스팜 뮤나 BIT계 기업으로는 딜로이트 캡 JP, 위크워크 등이 있습니다. YOU 킬로브레 레이헤남 연의 파라그 아그라와를 포함해 이들 중 다수는 인도 공과대 IIT 출신이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우 킬로브레 물론 이들 CEO 외에도 기업의 요직이나 실리콘밸리에서 IIT 출신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요즘 IIT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채용 설명회에서 6년 만에 2천만 루피 약 3억 2천만 원급의 연봉 제한이 들어오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러브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우버는 IIT 뭄바이, 마드라스, 루키, 칸푸르, 구와하티, 바라나스 캠퍼스 재학생에게 기본급 1억 5천만 원의 보너스 및 혜택 등을 포함해 총 3억 3,500만 원에 가까운 연봉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인도의 IIT 채용 설명회에는 우버, JP모건, 플립카트, 아마존, 슐럼버거,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퀄컴, 골드만삭스, 오라클, 인텔, SAP와 같은 글로벌 대기업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IIT 칸푸르 캠퍼스의 경우에는 약 425명의 학부생과 348명의 대학원생이 다니고 있는데 의뢰 총 47개 글로벌 기업에서 채용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는 지난해 19건에 비하면 150%나 늘어난 것으로 제시한 최고 연봉의 경우 글로벌 기업은 약 3억 2,500만 원, 인도 국내 기업은 1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인도인들은 하버드나 MIT 입학이 IIT 입학보다 더 쉽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인도인의 평균 월급은 한국의 120 수준입니다. 즉, 인도인들이 3억 3,500만 원의 연봉을 제시받는 것은 한국에서는 60억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것과 비슷한 느낌입니다.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죠. 해마다 엄청난 수의 IT 천재들을 배출하는 인도, 인구도 세계 1위고 현재 가장 많이 필요한 천재 IT 전문가들이 넘쳐나는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결국 바이든은 인도에 올인한다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최근 바이든은 인도 모디 총리를 미국에 국빈 초대하였고 미국 언론들은 처칠급 대접을 했다며 미국 역사상 이렇게 극진하게 다른 나라 정상을 대접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은 모디 총리의 급격하게 성장하는 인도에서 미국 기업들이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신신당부했죠. 다른 나라에는 특혜를 주지 말고 오직 미국 기업들에만 특혜를 주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런데 모디 총리가 바이든과 만난 후 인도에 도착해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 기업에 파격적인 지원을 발표한 것인데요. 바이든이 미국의 공장을 짓기로 한 한국 기업들에 주는 보조금과는 상대가 안 되는 규모입니다. 모디 총리는 인도 정부 관계자들을 한국으로 보내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할 경우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건립 비용의 무려 50%를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 100조 원짜리 공장을 지으면 50조 원을 주고 200조짜리 공장을 지으면 100조를 주겠다는 것이죠. 아울러 제품 디자인 관련 투자와 5년간 순매출액의 4%부터 6% 수준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전자제품 제조와 정보기술 IT 하드웨어 투자와 생산을 연계한 인센티브 PLI도 지급하고 전자 부품과 반도체 제조 관련 투자에는 25% 규모 보조금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도 화끈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인재들로 가득한 인도 공과대학 7개 캠퍼스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각 공과대와 학생 및 교수진이 협력해 4토부터 6개월간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이들이 졸업하기도 전부터 삼성전자에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것으로 인도 공과대학 학생들도 세계 최고의 기업인 삼성전자에서 일하게 돼서 꿈만 같다라고 전했습니다. 오히려 모디 총리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삼성 등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추가 투자하려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돈을 인도에 쏟아붓기 시작하는 대반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